그래서 아토믹 티어리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아톰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오, 좋은데요? 이게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아톰은 이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이 세 가지로 일단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크기가 이렇게 비슷한데 일렉트론은 굉장히 작아요. 어느 정도 작으냐면 프로톤하고 뉴트론은 1 곱하기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일렉트론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대충 계산하면 한 2,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계산을 하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일렉트론과 그 다음에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같이 합쳐져서 뉴클레어스를 이렇게 이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뉴클레어스 안에는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있고요. 프로톤은 차지가 있나요? 없나요? 차지. 있어요.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맞아요. 뉴트론은 차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차지는 프로톤만 가지고 있고 뉴클레어스에서 차지가 있다는 것은 프로톤의 차지를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뉴클레어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뉴클레어스를 주위를 막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렉트론, 즉 전자의 수는 프로톤의 수하고 같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차지를 띠나요? 안 띠나요? 안 띠지만 아이소톱으로 된 거는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애톰 그 자체, 완전히 작은 애톰 그 자체는 차지를 띠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텀은 원자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지만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있는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있는 뉴클레어스에서 전자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가 우리를 통과해가지고 뒤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으로 나를 이렇게 치면 지나갈 수 있나요? 못 뚫고 지나가죠? 그렇지만 작은 웨이브로 된 엑스레이는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 공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은 휴지 스페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럭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텀의 스트럭처를 보면 뉴클레어스는 프로톤하고 뉴트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일렉트론은 그 주위를 막 도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애텀의 사진을 딱 찍는다고 그러면 일렉트론은 이렇게 구름처럼 보여요. 구름처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탄소.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개죠? 6번이에요. 자, 6번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거는 프로톤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고 뉴트론의 개수는 6개라는 얘기죠. 애텀의 경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애텀의 경우.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그다음에 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들의 관계가 뭔지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어떤 물질이 존재를 하죠. 이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질은 나무 막대기인 거죠. 나무라고 일단은 치고요. 근데 물질이 있고요. 물질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했던 게 원자 애텀이에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원자를 사실 더 쪼갤 수 있었죠. 더 들어가 보니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컴포넌트가 가운데 뉴클레어스가 있고요. 바깥에 일렉트론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뉴클레어스가 그냥 뉴클레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 뉴클레어스를 쪼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뉴클레어스를 쪼개니까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있죠.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어떻게 끝이 아니죠? 쿼츠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프로톤하고 뉴트론을 더 쪼개면 그 안에 쿼크 입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matter, 물질이라는 것을 이루는 렙톤하고 쿼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현재 존재하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이 밑에 다른 입자들도 역시 우주에 존재를 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입자들은 빅뱅 바로 직후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저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보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러한 입자들을 갖다가 디텍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가속기 있죠? 가속기를 돌려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입자를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더 이상 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입자들이 존재를 해요. force particle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물질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힘들을 설명할 수 있는 파티클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글루온은 어떻게 되냐면 쿼크하고 쿼크 사이에 있는 가장 스트롱한 힘을 갖다가 주는 그런 파티클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이웃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막 원자탄 터트리고 뭐 수소탄 터트리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폭발력이 대단하죠. 그 강력한 폭발력이 어디서 오냐면 이 글루온에서 오는 거예요. 이 글루온들이 많이 모여서 폭발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톤이라는 게 있어요. 포톤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인데 electromagnetic force를 주는 그런 파티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electricity, magnetism, chemistry,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울 chemistry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force particle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intermediate vector bos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weak force를 갖다가 설명하는 데 필요한 파티클인데 대표적인 weak force가 뭐냐면 radioisotope, radioactivity, 방사능. 방사능은 사실 방사능 옆에 있으면 여러분 밀리나요? 자, 이 strong force 이쪽에 글루온에 있으면 밀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experience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밀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방사능에 우리가 밀리나요? 안 밀려요. 약한 힘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graviton인데 graviton은 뭐냐면 gravity, 만류인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류인력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파티클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또 다른 보손이 하나 발견됐는 게 그게 힉스 보손이에요. 힉스 보손. 이 힉스 보손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모든 matter, 물질이 mass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져서 어떤 절대값의 mass로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어떻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못 하거든요. 힉스 보손 이전에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포지티브 찰지가 그렇게 많이 있고 뉴트론이 있는데 사실 공간에다 던져놓으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빛의 속도로 다 퍼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원자를 이루는 중요한 단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가 설명할 수 있게 된 게 힉스 보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발견하셨죠? 힉스 선생님이 발견하셨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노벨상 타셨죠. 2013년에 노벨 물리학상 타셨고요. 올해 지금 86세세요. 아직도 정정하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새로운 파티클이 하나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우리들의 세상이 달라졌어요. 일렉트론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깜깜한 데서도 불 켜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벡터 보손을 갖다가 인터미디어트 벡터 보손을 발견했기 때문에 방사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온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력을 우리가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힉스가 생겨가지고 힉스 보손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이제 모르겠어요. 뉴트론을 그러니까 뉴클레우스를 갖다가 분해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는 일을 막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공간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막 다
흩어놨다가 다시 붙였다가 우리가 힉스 보존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러라는 거는 그런데 현대 원자 티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 원자 티어리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하이젠버그 언서턴티 프린서플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요? 하이젠버그 언서턴티 프린서플,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러죠.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는데 일렉트론의 위치와 일렉트론이 그 위치에 있었던 시간을 동시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막 빨리 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의 위치를 알려는 순간, 위치를 알아버리면 그곳이 있었던 그 시간은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존재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일렉트론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또 할 수가 없어요. 디텍트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웨이브랭스라고 해서 파장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장함수, 파동함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파동함수.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그 전자의 에너지 그리고 그 전자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률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위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위치에 맞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고요. 시간을 주면은 위치를 계산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웨이브 펑션을 통해서 보면 uncertainty principle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웨이브 펑션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 원자에서 의미하는 게 뭔가, 그것이 애토믹 오비탈이에요. 즉 파동 함수가 나타내는 실질적 실존이 뭐냐면 애토믹 오비탈이죠. 그래서 한 원자의 뉴클레어스에 어떤 일렉트론이 어디에 어떤 확률로 존재하는가라고 한 것을 실존으로 보여주는 게 아토믹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그 아토믹 오비탈을 뭔가 보면 아토믹 오비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아토믹 오비탈은 앰플리튜드가 있어요. 앰플리튜드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죠. 즉 어떤 오비탈은 1이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로 어떤 오비탈은 2이고 그리고 어떤 오비탈은 3이 되고 어떤 오비탈은 4라고 하는 우리가 값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다른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앰플리튜드가 다른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애토믹 오비탈의 또 다른 성질은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 포지티브고 어떤 건 네거티브예요. 어떤 건 포지티브고 어떤 건 네거티브. 방향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즈라는 개념은 뭐냐면 파동 함수가 0이 되는 곳이에요. 파동 함수가 0이 되는 곳에 일렉트론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파동 함수가 0이 되는 곳에 일렉트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못 가요. 계산을 해서 probability, 일렉트론이 막 돌아다니는 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했는데 그 공간의 거기서는 발견이 안 되는 부분. 결국 그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궤적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아토믹 오비탈이에요. 파동 함수가 0이 되는 지점. 그걸 실제로는 노즈라고 불러요. 노즈. 그래서 이러한 애토믹 오비탈을 표현하는데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퀀텀 넘버, 양자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념은 잘 모르겠다 했지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갖다 살펴보면 퀀텀 넘버는 4가지가 일단 존재를 해요. 주양자수, 방위 양자수, 자기 양자수, 그리고 자기 스핀 양자수 이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 주양자수는 principal quantum number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자껍질 1번 전자껍질, 2번 전자껍질, 3번 전자껍질 기억나시죠? 그게 주양자수예요. 그 다음에는 방위 양자수가 있어요. 방위 양자수가 뭐냐면 오비탈의 궤도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오비탈의 궤도를 나타내는 수. 그게 아마 들어봤겠지만 S, P, D, L 이렇게 나가는 그 오비탈, 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방위 양자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뭐냐면 오비탈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방향이 틀려요. 예를 들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px, py, pz 이렇게 있어가지고 방향이 세 가지 다른 방향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 숫자를 다르게 둘 수 있죠. 그죠? 그게 자기 양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자 껍질이 있었고 전자 껍질 안에 서로 다른 오비탈 궤도가 존재하고 그 오비탈 궤도 안에 서로 다른 자기 양자수를 갖는 오비탈 방향이 틀린 애들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 요 안에서는 서로 에너지가 같죠. 그 다음에 이 오비탈 방에 들어가는 마침내 전자의 성질이 있어요. 오비탈 안에 들어가는 전자의 성질이 있는데 한 방에 몇 개까지 들어가요? 2개. 아, 잘 알고 있어요. 2개.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좋은 거 행복 흐뭇한지 몰라요. 정말. 2개 굉장히 중요해요. 2개가 짝으로 들어있는데 그 짝이 맞아야 되죠. 스핀의 방향이 어때요? 서로 반대죠. 그게 바로 자기 스핀 양자수예요. 숫자를 따로 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논하진 않겠어요. 다만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퀀텀 넘버가 존재해서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일렉트론은 서로 다른 퀀텀 넘버를 갖는다. 즉, 한 원자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전자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 모든 전자의 양자수는 서로 다 다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이 양자수를 갖다가 실존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너무 많이 봤죠, 이거. 그죠? S 오비탈 그러면은 S는 쉬워요, 항상. 동그라니까. 구 모양으로 생겼죠. S는 구 모양으로 생겼고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령 비슷하게, 아령같이 리본 같기도 하고 팔자 같기도 하고 여기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P 오비탈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PX, PY, PZ처럼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하죠. 자,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S하고 P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D가 존재를 하죠. D 오비탈이 되면 좀 더 복잡해지죠. D 오비탈이 되면 XY축이 한꺼번에 주어져서 XY, XZ, YZ 그 다음에 이런 함수 해가지고 아주 조금 더 복잡해져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는데 자, 이건 어때요? 이건 이제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오비탈을 표현한 건데 너무 이 밑에는 복잡해서 다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 양자수를 의미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첫 번째 이게 전자 껍질이죠. 여기 이게 프린서플 퀀텀 넘버인데 전자 껍질 1, 2, 3, 4, 5, 6, 7번 껍질까지 쫙 있어요. 그죠? 1번 껍질 안에 S 있고 2번 껍질 안에 그 다음 있고 3번 껍질 있고. 그죠? 자, 2번 껍질 안에는 p 오비탈도 같이 들어 있어요. 이게 렐러티브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커요. 실제로. p 오비탈 이렇게 큰데 s 오비탈 가운데 조그맣게 있죠. 자, 이거하고 이게 결국은 요 안에 이렇게 겹쳐 있게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자, 겹쳐 있을 때 일렉트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섞일 수 있겠죠. 그래서 S하고 P가 하이브리드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S하고 P는 서로 하이브리드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D 나오고요. 4번 껍질 가면은 이제 F도 나오고요. 5번 껍질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죠.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र्스에서 다룰 수 있는 전자 오비탈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1번하고 2번만 아주 잘 알면 돼요. D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양자 역학을 듣거나 양자 화학 같은 거를 들으시면 아, 이거 너무 재밌다 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원자에서 있는 어떤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내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양자수를 갖는 전자는 한 원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거의 인투이티브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는 아웃바우 프린서플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바우 프린서플은 뭐냐면
에너지가 낮은 곳의 오비탈이 먼저 일렉트론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곳에 먼저 일렉트론이 끼어 들어가고 그 다음번 껍질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양자수 2번에 먼저 들어가고 1번에 나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2번 껍질에 전자가 먼저 들어가고 1번 껍질이 비어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3번 껍질에 있는데 1번, 2번에 비어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1번 채우고 그 다음에 2번 채우고 3번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거지 뒤죽박죽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degenerate orbital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P, X, Y, Z가 에너지 레벨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degenerate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동등하다는 뜻이죠. 서로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룰이죠. 재미난 룰인데 이게 바로 케미칼 본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룰일 것 같아요. 헌즈 룰이 있어요. 헌즈 룰. 헌즈 룰은 뭐냐면 electronic configuration이 highest multiplicity, 즉 가장 most unpaired spins, 스핀이 서로 짝을 이루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가는 거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 이건 무슨 소린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자, 오비탈 안에 아까 2번 오비탈 안에 S하고 P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S, P, P, P 해가지고 4개의 오비탈이 존재를 해요. 근데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S부터 들어가죠. 그럼 두 번째 전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S로 다시 가나요? P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도 P로 가요. 네 번째 전자도 P로 가요. 처음에 S에 2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원자에서 얘기할 때는 S에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디스트리뷰트 할 때는 서로 스핀이 한 방향으로 가게 골고루 오비탈에다가 포진을 시킨다는 게 헌술이에요. 자, MT 가본 적 있나요? 가본 적 있어요? 어디 놀러 간 적 있어요? 단체로 어디 놀러 간 적 있어요? 버스를 대전해서?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가서 앉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타요. 텅텅 비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 어디에 타나요? 여러분 옆에 타나요? 여러분 옆에 안 타죠? 딴 데 타죠? 그 다음 사람이 올라왔어요. 어디 타요? 그 다음 방에 가죠? 그 다음 쭉쭉쭉 해가지고 사실 거의 대부분이 한 자리씩 다 차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꽉 차면 그 다음 사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빈자리 찾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 앉게 되죠. 헌주룰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개씩 있는데 모든 전자는 일단 하나씩 아큐파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 넣는다는 거죠. 하나씩 아큐파이에서 들어가는 그 전자들의 스핀 방향은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게 다 같은 방향으로 스핀을 해야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원자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점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카본을 봅시다. 탄소를 보면 탄소 아까 6번이라고 그랬죠? 모두들 확신하나요? 카본이 6번이라는 걸 확신하나요? 오케이, great. 자, 6개니까 6개가 여기 들어갔어요. 자, 빨간색으로 된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자, 1번 오비탈 S, 1번 S 오비탈에 몇 개 있죠? 2번 S에 몇 개 있죠? 2개.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는 있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로 다시 재디스트리뷰션, 재분배가 되죠. 이게 헌술이에요. 즉 같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이 오비탈 3개 중에 하나씩 채워 넣는다는 게 헌술이에요. 버스가 왔어요. P라고 하는 버스가 왔는데 한 사람 앉고 두 사람 앉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오면 뭐가 되죠? 어떤 원자가 되죠? 탄소 다음에 질소가 되죠. 자, 질소가 됐을 때 일렉트론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자리로 가지
옆자리가 안 간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옥시젠을 봅시다. 옥시젠이 몇 개죠? 8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에 2개, 2에 2개, 그 다음에 2P에 하나, 둘, 3개를 채우고 다 차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짝을 이뤄서 스핀 방향이 바뀌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는 각 전자의 스핀 방향을 의미를 해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옥시즌 다음이 뭐죠?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가 되면 어디게 됐어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하이드로젠, 헬륨, 리튬, 베릴리움, 보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즌, 플로라인, 니온, 소듐 여기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토믹 넘버로 1번부터 11번까지 쭉 있어요. 그거를 각각의 전자의 스핀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 그 다음에 2개가 되면은 짝을 채워서 여기 2개 들어가죠. 일단 1로 못 가요. 왜 이게 1로 못 가죠? 자, 1번에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데 헬륨을 만들기 위해서 2s에 안 들어가고 1s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가 여기가 너무 낮아요. 그죠? 낮은 에너지를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리튬에서는 하나가 남으니까 그제서야 2s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베릴리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와서 4개가 되니까 짝을 이뤄서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자, 보론을 봅시다. 보론 5개죠. 1s에 2개, 2s에 2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p 오비탈에 들어갔죠. 그 다음번에 카본, 그 다음번에 나이트로젠 해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헌즈룰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3개의 오비탈은 다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을 하나씩 다 차지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채웠으니까 PX로 들어가고, 그 다음 PY로 들어가고, PZ가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3S, 소듐이 되면은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일렉트론이 3번째 전자 껍질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다 했어요. 내 말은 양자수, 양자 케미스트리의 진수를 다 끝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해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하산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전자들 우리가 이제 양자수 배우고 양자수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성질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에너지 상관관계를 갖는 전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수고요. 그런 전자들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싶죠. 전자들이 무엇을 하나요? 본딩을 이루어요.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쉐어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같이 나란히 갈 수도 있는데 전자들이 힘을 주고받으면서 본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chemical bonding이라는 건 뭐냐면 the first is holding atoms together in compounds. 이제 우리는 화합물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분자 개념, 분자라고 얘기하죠. 분자 개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chemical bonding을 하기 위해서는 valence electron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valence electron이라는 거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의미를 하고요. 이러한 valence electron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죠. 뭐에? 케미칼 본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케미칼 본딩을 하게 되면 몇 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의하는 게 전자 껍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즉 valence electron이 그것을 모두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valence electron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 valence electron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Lewis dot representation of atom이에요. 그래서 애텀을 갖다가 정의를 딱 내리고 애텀을 딱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valence electron을 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점으로 콩콩 찍어가지고 표현한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ewis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죠. Lewis dot representation.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애텀의 이름 2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는 보론이고 하나는 포스포러스. 포스포러스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인이에요. 보론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붕소. 훌륭해요. 붕소와 인.
자, electronic structure하고 electronic configuration하고 Lewis dot structure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electronic structure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보론이 몇 번이죠? 동소가 몇 번이죠? 5번. 5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죠? 5개. 5개 맞나요? 어디에 있어요? 5개가 지금. 여기서. 1S에 2개, 2S에 2개, 2의 P에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electronic structure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렉트론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 포스포러스 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합시다. electronic configuration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스핀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를 electronic configur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몇 개 있어요, 일렉트론? 5개. 어떻게 알았어요? 화살표가 5개 있어요. 자, 화살표가 짝을 이뤘나요? 어디에서 이뤘죠? S에서 지금 2개 이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짝이 없는 것이 P-오비탈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루이스 닷 스트럭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밸런스 일렉트론은 몇 개인가요? 이게 바로 밸런스 일렉트론이죠. 3개. 왜? 전자 껍질 2번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그게 밸런스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3개인데 짝을 지워줘야 되죠. 그죠? S에 2개 있었고 P에 하나 있었으니까 2개씩 짝을 지워가지고 2개 여기다 그려주고 여기 나머지 하나. 자, 이게 루이스 닷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포스포러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려보세요. 다 하셨어요? 오케이. 20초 잘라서 드렸어요. 40초 만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electronic structure는 이렇게 나와요. 몇 번이죠? 포스포러스가 인이 15번이에요. 그죠? 자, 여기선 지금 뭐가 지금 등장했나요? NE가 뭘까요? 니온. 니온이 몇 번이에요? 10번. 자, 10번까지 꽉 찼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번까지 꽉 찼을 때는. 자, 10번까지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결국은 뭐예요? 1번하고 2번 껍질이 꽉 차 있으면은 니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껍질이 꽉 차 있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돼요. 그리고 5개가 남는다고 그랬죠. 5개가 남으니까 3S에 2개 들어갈 거고 3P에 3개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니온까지 10개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꽉 다 찼어요. 짝을 이뤄서. 그죠? 근데 세 번째 껍질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S에 2개, 그다음 P에 하나, 3개씩. 하나. 토탈 3개. 3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인이에요. 포스포러스. 자, 이거를 루이스 닷 스트럭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예요? 5개. 어떻게 알았어요? 마지막 전자껍질 3번에 들어있는 게 지금 5개죠. 마지막 전자껍질 3번에 들어있는 게 5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2개에다가 하나씩. 왜 이거를 2개씩 짝 안 지어줬을까요? 여기 2개 하고서 여기 2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p 오비탈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동등한 애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루이스 닷 스트럭처를 그리면 너무나 편리해져요. 왜 편리하냐면 케미컬 본딩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짝이 필요하겠죠. 얘는 그래서 전자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얘도 짝이 없는 애가 몇 개 있어요. 3개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케미컬 본딩을 3개 혹은 그 이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몇 개를 하는지. 그래서 루이스 닷 스트럭처를 보면 그 원자의 반응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본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본딩이죠. 아이오닉 본딩은 한 애텀에서 한 애텀으로 서로 종류가 다른 한 애텀에서 한 애텀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린 애텀은 차지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왜 그렇죠? 일렉트론이 네거티브인데 걔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일렉트론을 받은 애텀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일렉트론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가 소디움 클로라이드예요. 소디움 클로라이드 자신 있어요. 뭐죠? 소금이에요. 너무 반갑죠? 잘 알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보면 소디움은 일렉트론을 잃었고 클로라이드는 일렉트론을 받았기 때문에 소디움은 포지티브 차지고 클로라이드는 네거티브 차지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 두 개가 만나서 결국은 electrostatic attraction, 즉 정전기적으로 서로 붙어 있어요. 정전기적으로 딱 붙어 있으면 이러한 격자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물처럼 생긴 소금 보셨나요? 소금이 어떻게 생겼죠? 딱딱하죠? 소금을 깨물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딱딱해요. 그 딱딱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차지가 서로 완전히 이렇게 엇물려가지고 이쪽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엇물려가지고 꽉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딱딱한 스트럭처를 이루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깨물면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울러 좀 짜죠. 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 케미칼이 소디움 클로라이드라는 케미칼이 우리의 신경계를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생물 유기학을 왜 배우는지를 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느끼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화학 반응이에요. 보는 것도 화학 반응이고요. 짠 거를 입에다 넣은 것도 화학 반응이고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고요. 하고 숨을 쉬는 것도 화학 반응이에요.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자를 하나 주고 전자를 하나 받고.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아이오닉 반드는 electrostatic attraction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본딩을 의미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covalent 본드가 있어요. covalent 본드는 뭐라 그래요? 공유결합. 훌륭해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뭐죠? 두 개의 원자가 한 쌍의 전자를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아주 단단한 결합이 돼요. 정말 단단한 결합이 돼요. 그래서 covalent bond는 a pair of electrons shared between two atoms. 하나의 covalent bond는 두 개의 원자가 하나씩 전자를 주고 같은 atomic orbital에서 쉐어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애터믹 오비탈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터믹 오비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애터믹 오비탈에 일렉트론이 하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터믹 오비탈에 일렉트론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가 가까이 가서 일렉트론이 서로 같은 오비탈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쉐어링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ovalent bond죠. 이거예요.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하이드로젠 애텀이에요. 수소인데 수소 원자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이렇게 s 오비탈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일렉트론이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니까. 하나씩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져요. 두 개가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붙여야 되죠. 쭉 밀어붙이면 서로 오비탈이 하나가 되면서 그 안에 일렉트론 두 개가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딱 결합을 이루게 되죠. 결국은 이 본딩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끊어져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자,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양은 105kcal per mol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해요. 105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돼서 이걸 끊어내려면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원자력 아까 얘기를 계속했는데 원자력을 생각을 하면 돼요. 원자력에서는 그 안에 뉴클레어스 딱 틀어뜨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열이 나오는데 또한 그 열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분자들을 다 분해하면서 또 열이 더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서 화합물을 끊어내면 그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하이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끄덕끄덕 하는데 다 썼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쓴 에너지가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 에너지? ATP 밥을 먹었죠, 점심. 그 점심 먹은 거 막 소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해가지고 ATP를 잔뜩 만들어놨는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끄덕끄덕 하면서 뭐를 끄덕끄덕 하면은 뭘 한 거죠? 여기 있는 근육들을 막 움직였죠. 그 근육들 막 움직일 때 그 ATP를 다 사용한 거예요. 그 ATP를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ATP가 뭐가 됐어요? ADP가 됐어요. ADP가 됐다는 게 뭐예요?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P가 떨어져 나왔어요. P가 뭐죠? 인. 좀 전에 봤어요. 우리 인. 걔 꽤 본딩을 잘할 것 같죠? 우리 아직 확실하게는 못 봤지만 뭐 이렇게 아까 루이스 닷 레프레젠테이션 보니까 뭐 혼자서 딱딱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즉 ATP가 ADP로 돼서 P가 릴리즈 됐다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하이드로젠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분자가 되면 이렇게 시그마 상태로 되면서 여기에 일렉트론이 하나는 위로 아래로 스피닝을 하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얘네들을 서로 떼어내서 서로 세그리게이트를 하면 하나는 1s, 하나는 1s, 하나씩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떤 하이 에너지 상태를 딱 주면 사실상 본드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쉐어링을 같이 하고 있긴 하니까. 그렇지만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올 수는 있어요. 본드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본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나 어떤 에너지를 막 주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거의 떨어질 뻔한 상태까지 가는 게 시그마 스타 상태예요. 굉장히 액티베이션한 상태죠. 여기서 운명이 어떻게 돼요? 도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둘로 갈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실제로 존재를 해요. 본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가 확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려는 순간 찰나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잴 수 있나요? 못 재요. 이유는 뭐죠? uncertainty 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태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오케이. 플로라인을 봅시다. 플로라인은 8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씩 있고요. 여기서 일렉트론이 서로 쉐어링하면 코밸런 본드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플로라인이 시그마 상태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본드가 깨지면 그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 경우에는 p 오비탈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이드로젠일 때는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1번 S에 있었는데 플로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2P에 있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거니까 P로 가게 되죠. 끊어지면. 그죠? 그리고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끊어질 뻔한 상태가 되면 시그마 스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상태, 플로라인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코밸런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로젠 봅시다. 나이트로젠 몇 번이에요? 7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결국은 밸런스가 3개가 있고요. 밸런스 일렉트론 하나, 둘, 셋.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카본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젠이 밸런스가 2개 있고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면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돼요.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점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공유결합이 나왔는데 공유결합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electronegativity예요. 그래서 electronegativity라는 거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 들어보셨어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자, electronegativity is a measure of the tendency of an atom to attract a bonding pair of electrons. 자, 공유 결합을 했어요. 공유 결합을 했는데 그러면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텀이 두 개가 달라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같은 것만 보여준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애텀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일렉트론을 쉐어링 하죠.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텀은 일렉트론을 좀 더 가져가고 싶어 해요. 어떤 애텀은 일렉트론을 조금 덜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일렉트론을 좀 더 가져가고 싶어하는 애가 있고 좀 덜 가져가고 싶은 애예요. 일렉트론을 더 가져가고 싶어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다고 불러요? 낮다고 불러요? 높은 거죠. 그게 전기 운송도예요. 즉 공유 결합을 했을 때 두 개의 애텀이 있는데 어떤 애텀은 일렉트론을 더 가져가고 싶어하고 어떤 애텀은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일렉트론을 더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애텀을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Electronegativity differences in covalently bonded atoms result in polar covalent bonds. 두 가지 서로 다른 애텀이 있는데 일렉트론이 있어요. 한쪽으로 쏠렸어요. 왜? 이 애텀이 일렉트론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이쪽이 일렉트론이 훨씬 많아요. 이쪽은 좀 덜해요. 그럼 어디가 네거티브고 어디가 포지티브예요? 이쪽이 네거티브죠. 이쪽은 좀 약간 포지티브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찰지를 띄어야 안 띄어요? 찰지를 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의 몰리큘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일렉트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든 찰지가 띄어있다 띄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으로 일렉트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얘는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고 얘는 약간 포지티브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폴라 커밸런트 본드라고 해요. 폴라하다. 그 경우는 어떨 때 생겨요? 두 개의 애텀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다를 때 생기겠죠.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렉트론을 많이 한쪽으로 몰리게 하면 그 몰리큘은 폴라하다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봅시다. 자,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어떻게 하면 증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였죠? 우리 이 표하고 친해지기로 했었죠. 이게 주기율표죠. 자, 주기율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커져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리면 되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모션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헷갈리죠? 위아래로 막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본드 타입을 한번 볼까요? 자, 아이오닉 본드는 찰지를 띤 두 개의 애텀이 만나는 게 아이오닉 본드였어요. 그죠? 소디움 클로라이드, 소금, 제일 우리가 아주 친하게 생각하는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폴라 커밸런트 본드는 공유 결합인데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서로 다른 애텀끼리 공유 결합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게 폴라 커밸런트 본드고요. non 폴라 커밸런트 본드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거의 차이가 없거나 같은 애텀끼리 연결이 돼서 공유 결합이 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non 폴라 커밸런트 본드라고 불러요. 오케이, great. 자, 폴라 커밸런트 본드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이게 굉장히 생체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 안에서. 자,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계속 기를 수 있죠. 이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머리카락을 길렀는데 중간에 막 떨어져서 없어지는 사람 없죠? 그럼 계속 기르고 기네스북을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이 뭐 몇 미터라더라, 뭐 5미터 얼마? 6미터. 야, 5미터 얼마래요.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이. 싸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분자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2학년, 3학년 이제 됐으니까. 이게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본딩이 있는 거죠. 서로.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자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커밸런트 공유 결합이 아니고 분자끼리.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딘가에 약간의 charge시 그 폴라리티가 생겨가지고 서로 약간의 정전기적으로 붙어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본딩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고 손톱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고 자를 때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이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서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예요? 언젠가 그날. 네. 생물이라는 거는 모든 생물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그 사이클이 멈추는 순간에는 디소시에이트 되기 시작하죠. 그 디소시에이션조차도 화학 반응이에요. 디소시에이션 자체도 화학 반응. The electronegativity are the same. The bond is non-polar. 즉, electron negativity가 같은 원자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 non-polar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쪽 애텀이 공유 결합이 있는데 한쪽 애텀의 electronegativity가 굉장히 크다. 엄청 크다. 그리고 한쪽은 electronegativity가 정말 작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굉장히 폴라해지는 거죠. 즉 결국은 뭐냐면 커밸런트 본드가 주어졌을 때 그 커밸런트 본드의 폴라리티가 electronegativity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즉 폴라한 본드도 서로 디그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폴라할 수도 있고 좀 덜 폴라할 수도 있고 전혀 폴라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electronegativity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몰리큘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한번 봅시다. 자, F하고 F가 있고요. H하고 F가 이렇게 있어요. F하고 F는 플로라인. 얘네들은 어느 electronegativity가 더 큰가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non-polar가 되죠. 자, non-polar가 됐을 때 여기 이제 이쁘게 생긴 뭐 누에고치 같이 예쁘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 색깔의 의미는 뭘까요? 자, 빨간 거가 있는 거는 뭐예요? 빨간 거가 있는 거는 이런 걸 heat map이라고 그러는데 빨간 거가 있는 거는 일렉트론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 끝이 파랗게 되어 있죠.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은 일렉트론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빨간 곳이 있는 곳은 일렉트론을 발견할 확률이 높고요. 파란 곳은 낮아요. 여기는 좀 약간 네거티브하겠죠. 이 리전은. 여기는 약간 파지티브한 느낌이 나겠죠. 하지만 본드 자체는 폴라하지 않아요. 자, HF. 어떻게 됐어요? 누가 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더 커요? 하이드로젠하고 플로라인 중에.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플로라인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더 크죠? 그냥 외웠나요? 그전에는 우리 그냥 외웠어요. 얘네 이거 나오면 얘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플로라인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더 높죠? 자, 하이드로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플로라인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누가 더 크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죠? 그러면은 플로라인하고 하이드로젠하고 어느 게 더 일렉트론 네거티브가 커요? 훨씬 크죠, 얘가 지금. 이 디그리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힛맵이 색깔을 보면 그걸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라인 쪽에는 색깔이 빨갛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되면 어떻다 그랬죠? 일렉트론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파란색이면 매우 낮다. 결국은 이 본드를 보면 어때요? 폴라 커밸런트 본드가 되죠. 자, non-polar covalent가 되면 서로 대칭이에요. non-polar covalent를 반으로 잘라보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서로 다 겹쳐요. 시메트리하죠. 그래서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얘는 폴라하지 않아요. non-polar해요. 얘는 보세요. 이 본딩은. 가운데를 자르면 양쪽이 서로 시메트리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레디언트가 쫙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폴라한 본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electronegativity, covalent bond,
폴라 본, non 폴라 본에 대해서 개념이 딱 잡혀 들어야 돼. 그래서 코밸런 본, non 폴라 본, 폴라 본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뭐예요? 코밸런 본드라는 건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는데 그 쉐어링하는 일렉트론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높은 원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폴라하다 안 폴라하다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전에는 어떤 몰리큘이 딱 주어졌다 그랬을 땐 그냥 그 몰리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몰리큘 하나를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일렉트론 때문에, 전자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폴라 커밸런트 분들을 좀 더 봅시다. 자,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얘는 폴라인가요? 안 폴라인가요? 폴라예요. 아까 플로라인하고 거의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이렇게 생긴 아이. 물. 훌륭해요. 소금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물이 나왔어요. 되게 물 많이 마시는데 우리 지금 물 좋아요. 자, 물은 하이드로젠하고 옥시젠과의 폴라 본딩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는 거죠. 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폴라리티 때문에. 물이 폴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안 마시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고요. 물이 이렇게 폴라하지 않아서 증발이 엄청 빨리 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빨리 물을 마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막 수증기로 가득 차 있고 퍽퍽거리면서. 근데 물이 폴라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엉겨가지고 칼세브하기 때문에 몸속에 아주 잘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 때문에 많은 것을 녹여낼 수 있고요. 그 성질 때문에 많은 메타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물의 성질에 대해서. 자, 이건 뭐죠? 암모니아. 얘는 어때요? 얘도 엄청 폴라예요. 누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큰가요? 하이드로젠하고 나이트로젠 중에. 나이트로젠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일렉트론을 확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근처가 네거티브하고 하이드로젠 근처는 약간 포지티브한 느낌. 이거는 차지는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차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폴라 커밸런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간 포지티브가 띄는 곳을 갖다가 약간 플러스를 표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방향성 있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를 폴라 커밸런트 본드를 갖다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라는 이런 지금 개념이 나오는데 HC, HN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본드 HOF,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쫙 있어요.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라고 0.4, 1.3, 1.5 해서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본드 CC, CN, CO, CF, C 클로라이드, C 브로마이드, C 아이오다이드 하면 다이폴 모먼트가 점점점 이렇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은 다이폴 모먼트가 크면 어떻게 돼요? 폴라리티가 커지는 거죠. 다이폴 모먼트가 작으면 약간씩 줄어드는 거죠. 그죠? 자, 다이폴 모먼트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1.7이 여기서는 제일 크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H하고 플로라이드죠. 하이드로젠과 플로라이드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폴라한데 그 이유는 플로라인이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제일 높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하이드로젠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에서 다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이것들 중에서 플로라인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그래요. 이제 관계를 알겠나요? 코밸런 본드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오케이. 합시다. 자, electrostatic potential map.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most negative electrostatic potential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attract positive charge. attract positive charge이기 때문에 그 근처는 일렉트론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일렉트론이 많은데 그 이유 때문에 positive charge를 attract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있으면 그 근처에는 일렉트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자꾸 오고 싶어 하겠죠. 그 근처로. 일렉트론이 안 많으니까 나 이쪽으로 갈래. 결국은 아까 보여줬던 그 모델에 빨간 거하고 파란 거가 있으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자꾸 가까워지려고 그러죠. 서로 다른 몰리큘에서. 그죠?
빨간 거하고 빨간 거끼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리펄전해요. 파란 거하고 파란 거끼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리펄전해요. 그래서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있으면 이렇게 탁 붙으려고. 그래서 이 흰맵의 정의를 갖다 좀 알아두면 앞으로 나오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봅시다. 폴라 코밸런트 본드 계속 나오는데 자, 폴라 몰리큘이 몇 개 있어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있고 물 있고 얘는 이쪽에 옥시젠이 있는 쪽이 굉장히 많이 일렉트론이 포진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메테인 그룹보다 이쪽에 있는 옥시젠에 훨씬 더 일렉트론이 많이 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물이 여기 옥시젠 여기 있으니까 물 있는데 옥시젠 쪽에 일렉트론이 되게 많이 있고 클로라이드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있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잘 녹아요. 왜? 얘도 폴라고 얘도 폴라래서 이쪽에 있는 빨간 거가 이쪽에 있는 파란 거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죠. 그래서 녹여낼 수 있고요. 얘도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서 잘 녹아요. 그런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화살표 방향이 포지티브로 되는 거는 파란색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끝은 빨간색을 의미한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care must be taken to distinguish between polar bonds and polar molecule. 이건 약간 틀린 개념이에요. polar molecule하고 polar bond가 identical하진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polar 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몰레큘이 반드시 폴라 몰레큘이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보면은 이쪽에 그 이중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카본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 옥시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카본하고 옥시젠 사이에 있는 더블 본드는 폴라 본드예요, 아니에요? 폴라 본드예요. 카본하고 옥시젠에 있는 이 본드는 폴라 본드예요, 아니에요? 폴라 본드예요. 이 몰리큘은 폴라인가요? 아니에요. 이 몰리큘은 폴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폴 모먼트가 서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힘을 상쇄해 버려요. 그래서 이 몰리큘은 폴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폴라 본드하고 폴라 몰리큘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이 닷 스트럭처 아까 우리 잠깐 봤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루이 닷 스트럭처를 갖다가 그리고 싶으면 일단 밸런스 일렉트론의 전체 토탈 넘버, 밸런스 일렉트론의 토탈 넘버를 일단은 다 계산은 아니죠.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find out 해야 돼요. 일단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다. 그 다음에 write down the skeletal arrangement of atom. 애텀을 그려놓고 어레인지를 적당히 해요. 적당히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커넥트 할 때 싱글 카밸런트 작대기 하나로 일단 표시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본딩을 찾아요. 노멀 본딩을 하이드로젠은 원 카밸런 본드고요. 자, 할로젠은 원 카밸런 본드고요. 자, 할로젠은 무엇을 의미를 하나요? 플로라인, 클로라이드,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걔네들이 할로젠인데, 그러니까 할로젠도 원 카밸런 본딩 해요. 네, 옥시젠은 몇 개 해요? usually 2개.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은 usually 3개. 카본은 usually 4개. 그죠? 마음에 들어요? 편안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 pair of electron은 각각의 애텀에 8개 일렉트론이 될 수 있도록 옥테트로 만들어줘요. 8개가 다수로 포진할 수 있게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옥텟 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if there are enough electrons to give these atoms 8 electrons and change the single bonds between atom to double or triple bonds by shifting non-bonded pairs of electrons as needed. 일단 아까 어레인지를 하고 싱글 본드로 작대기 하나씩 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렉트론을 갖다가 그 서라운딩에다가 디스트리뷰트를 하면서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남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블 본드를 그려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좀 앞에서 봤던 이러한 애텀들은 노멀 본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를 맞춰주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루이스 닷 스트럭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마지막 끝나서 포멀 차지를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차지를 띌 수 있어요. 어떤 컴파운드를 딱 줬을 때 그게 차지를 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지를 만약에 띄면 그 포멀 차지를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걸 봅시다. 포스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자 각각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C는 몇 개죠? 카본은 베일런스 일렉트론 4개. 옥시젠은 6개.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는 14개인데 14개. 그래서 14개. 그러니까 클로라이드는 하나 7개인데 2개가 있어서 14개가 된 거예요. 일단 모든 애텀에 있는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 6개, 7개 곱하기 2 해가지고 14. 그래서 다 합해서 24개가 있어요. 자, 24개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개의 다시 일단은 필요한 거예요. 24개. 벌써 24개 됐어요. 그 다음에 대충 빌드 스켈레톤, 즉 CO 클로라이드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는 어레인지를 이렇게 좀 해주죠. 그래서 싱글 본드를 일단 그려놨어요. 자, 일렉트론 몇 개 썼어요? 싱글 본드 그리면서. 6개 썼어요. 이게 2개, 2개, 2개 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론 쭉 애드업 해보세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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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가지고 다 썼어요. 몇 개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8, 18개 썼어요. 자, 아까 몇 개 썼어요? 6개 쓰고 18개 쓰면 24개인데 이게 doesn't make sense죠, 여기가 지금. 그죠? 여기 본딩 하나만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옥텟 룰을 어베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8개 다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본딩이 더블 본드를 유지를 하면서 옥텟 룰을 다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루이스 스트럭처를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숙제 있어요. 챕터 1 숙제.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아침에 보도록 합시다.